요즘도 유럽에서는 법정에서 가발을 써요?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발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누렇게 된 사람이면 좀 연차가 됐구나. 그것도 헤리티지야? 유목사회의 공통점은 도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선호했고, 대략 한 기원전 2100년경에 쓰여진 법전이거든요. 유목사회와는 정반대로 사적 제재를 제한하는 거예요. 무슬림들한테는 재판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증언이에요. 위증할 수 있잖아. 판관으로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안 가려고 그럽니다. 역사를 보다 재미있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PD로 일하다가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박현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PD로 일하다가 변호사가. 전형적인 그런 분들이잖아요. 의사하다가 생활이 좀 안 맞아가지고 변호사 할래. 공부하고 변호사 되시고. 전형적인 머리가 아주 좋으시. 또 반대로 말하면 둘 다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에이. 근데 왜 갑자기 PD 하다가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PD를 하면서요, 법과 관련된 일들을 좀 할 일들이 많았어요. 뭐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출연자와 어떤 분쟁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할 바에는 이런 쪽에 좀 전문 변호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냥 내가 할래. 이렇게. 네, 내가 해야 돼. 요즘도 유럽에서는 법정에서 가발을 써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옛날의 관습을 지금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은 특이한 복장을 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은데, 특히 이 영국이 되게 전통이 있는 나라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하얀 가발을 쓰고 재판을 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2008년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형사 재판 빼고는 이제 가발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뭐 2008년이면 굉장히 최근이잖아요. 최근까지도 그런 가발을 쓰고 재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하죠. 그럼 2008년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다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판사님, 변호사님 할 거 없이 전부 다. 근데 영국이 약간 그래요. 이 전통이 사실 꽤 깊습니다. 한 300년 됐거든요. 이게 17세기부터 어느 정도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뭐 규칙은 아니에요. 그냥 이 하얀색 가발이 사회적으로 유행을 했었고, 법관들이 자신의 권위를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어디 공적인 자리에 가면 이렇게 양복 같은 걸 입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가발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규범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17세기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다이나믹하게 작동하던 그런 기표였는데, 이게 점점 3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실제의 그 기표에 담겨져 있었던 의미는 사라지고 상징 자체가 일종의 권위를 갖게 된 거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골프장에 자켓을 안 입으면 출입을 안 시켜주는 골프장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를 데리고 가려는 형님한테 한 15년 전쯤에, 왜 골프장은 자켓을 안 입으면 안 들여보내줘요? 유래가 뭐예요? 궁금하니까. 몰라? 라고 한마디로 유래는 모르는데 권위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영국의 그 가발도 그냥 그게 권위야, 이런 느낌인 거네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전에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패션 감각으로 시작됐다가, 근데 그걸 이제 옹호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발을 쓰면은, 예를 들면 허준 씨가 가발을 쓰면 우리가 알고 있던 허준 씨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을 갔었을 때 좀 더 공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로 따지면 SNS나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서 유행하고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캐릭, 서브 캐릭의 어떤 이미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공정한 이미지, 우리가 알고 있던 재판 전에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른 재판에서의 이미지니까, 이 사람은 사인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연방 국가들이 이제 많이 그러잖아요. 특히 나이지리아가 아직까지도 그러거든요. 가발을 쓰는데, 가끔 무슬림들 간에 이런 질문이 옵니다. 내가 무슬림인데 이슬람에서는 가발이 안 돼요. 신분을 감추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재판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쓰는 게 괜찮냐 괜찮지 않느냐를 이제 질문을 법학자에 물어보면 정답은 괜찮다. 왜냐면 그건 너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가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는 판결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외람되는데 흰색 가발이잖아요. 저희가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 뒷바라지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흰머리인 분이 머리카락을 팔았을 것 같진 않고 가짜 머리겠죠? 그렇죠. 되게 재미있는 배경이 있는 게, 보통 요즘 가발은 말총으로 만들어요. 말의 꼬리 털로 만드는데, 이게 최근에는 동물 보호론자들 또 비건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말총을 가지고서 가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영국 법정에서 쓰는 이 가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최근에는, 상당히 최근이에요, 사무엘 마취라고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인데,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럼 우리는 식물성 재료로 가발을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햄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식물성 재료,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아마예요. 아마나 대마를 가지고서 이제 가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런 마 종류의 줄기들은
사실은 이 쪼개면은 하얗게 이렇게 줄기로 이렇게 갈라지니까. 근데 이 가격이 상당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500에서 1000파운드 정도 되는데 이게 원화로 전환을 하면은 한 80만 원에서 한 180, 200만 원 정도. 또 이게 재밌는 게 변호사용이랑 판사용이랑 따로 있어요. 왜요? 뭐 역할이 다르고 권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국이 뭔가 하나 형식이 자리를 잡으면 웬만하면 안 바꿔요. 영국 사회에도 문화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은 아무래도 좀 때도 타고 누래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 같으면은 새 걸로 계속 갈아 끼울 것 같잖아요. 근데 영국은 워낙 전통을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거를 변호사 되고 나서 이제 한번 사면 계속 그대로 쓰는 거예요. 더러워져도 그래서 이렇게 누렇게 된 사람이면 좀 연차가 됐구나. 그것도 페리티지야. 그렇죠. 우리로 치면 연수원 몇 기구나. 더 노라면 선배님 이렇게 되는 거죠. 더러워질수록 저 더러운 거 봐. 변호사 집안 같은 경우에는 몇 대를 걸쳐서 물려주면 그러면 이제 법수저죠, 법수저. 저는 항상 어렸을 때도 궁금했던 게 판사나 변호사들도 그렇지만 음악가들 보면은 헨델이나 바흐 같은 경우는 다 가발 쓰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남자가 가발을 쓰고 있을까 하고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음악가들도 그런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시대였던 거네요. 그거보다도 아마 17세기에 그 가발이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패션이 권위가 돼버린 상황. 네. 사실 그런 식의 몸을 어떤 사람이 특정한 권위로 모든 사람이 알려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상의를 걸치고 머리에 뭘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 가발을 쓰고 샤만 같은 경우는 꼭 코트를 입어서 그 사람의 본캐, 원래 그 사람의 모습에서 부캐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1400년 전 러시아 알타이에 있는 얼음공주라고 하는 왜 저주가 내렸다 이런 소문 나왔었던 그 사제가 발굴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머리 가발이 거의 1m 이상 되는 몽골의 그 가체가 그 원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가발인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뭐 탈모였냐? 아니요. 머리 빡빡 밀고 그 위에 덮은 건데 왜 가발도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사람도 거기다가 곡식 나달들을 막 뿌렸어요. 그게 하나 이제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나 봐요. 그러면 왜 가발을 쓰냐? 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빠진 사람도 있고 빠지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가발로 되면 이게 규격화가 되면서 하나의 계급을 보여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 중에서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굳이 가발이 남았다는 것은 아마 그러한 세계사적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슬림 왕국 중에서 맘룩이 항상 모자 크기로 권위를 쟀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추기경, 주교, 교황 다 쓰잖아요. 엄청 큰 거 막. 네. 또 이제 너무 상징적인 거 말고 실무적으로 좀 좋은 점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다 똑같은 가발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정에 들어갔을 때 공정성이 좀 담보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가발 안 쓰고 있으면 머리나 대충 생김새 보면 저 사람 옥스퍼드 법대 동문이네, 저 사람 케임브리지 법대 동문이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무래도 재판이 거칠어지다 보면 보복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판사님을 알아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실무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도 보면 이승우 변호사님 여기 배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약간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는데. 예, 요거 하면은 조금 더 제 말에 신뢰가 생기는 느낌이어서 같이 해군요 이게. 네. 가발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싸움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링컨 대통령이 싸움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한 번도 접은 적 없는 싸움꾼. 레슬링에서도 안 지고 맞짱에서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전설의 싸움꾼이셨는데 미국도 법정에서 그렇게 싸우고 야 나와 그래서 붙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법정에서 이기고 막 이랬는데 유럽에서도 그렇게 법정에서 싸웠다면서요? 근대 이후에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좀 법이 명문화되면서 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죄형 법정주의, 법의 모든 내용들은 형문화돼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이제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떤 신의 재판에 의해서 신의 어떤 마음대로 운영되는 게 있다 보니까 재판에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이 어떻게 재판을 하는 의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이 신의 뜻이야? 뭐 그 사람이 싸움 잘하는 것도 신의 뜻이고,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면 이 어떤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를 따질 때 뭐 소유권을 주장해서 이제 자기 물건인 거를 밝히면 되는 건데, 당시에는 신의 뜻에 의해서 이 사람의 물건이 누구 거냐를 찾아야 되니까 항아리에 물을 팔팔 끓입니다. 팔팔 끓여서 반지를 떨어뜨려요. 이 반지가 이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자기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둘 다 손을 넣습니다. 네, 둘 다 손을 넣어서 뜨거운 걸 잘 참는 사람 혹은 상처가 덜 나는 사람이 신의 뜻이다, 신이 너 거라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단 말이죠. 아 그러면 더 애절한 사람이 갖는 거네요. 더 튼튼한 사람이 이제 갖게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면 무조건 국밥집 할머니가 1등이네. 그럴 수 있죠. 예. 국밥집 할머니는 뭐 뚝배기 손으로 그냥 막 잡으시니까. 무슬림들한테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재판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증언이에요. 예, 증언 법정주의. 뭐 종이 써 있는 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증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위증할 수 있잖아. 위증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이 위증을 못한다는 그 기본 바탕은 깔고 있어요. 물론 이게 100%다 가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의 그 양심을 믿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적인 학자가 판관으로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요? 그런 위증하는 사람들에 속아가지고 판결을 잘못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슬람은 그럼 기본적으로 성선설이네요. 예, 증언, 무조건 증언. 그리고 꿀안에다가 손을 대고 증거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거기도 위증할 시에는 제가 뭐 벌을 받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죠. 이거 써서요. 꿀안에다가 선서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거짓말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현대식 법정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댓글 방지용으로 모든 무슬림이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슬림들 보면 막 동네에서 그냥 말로 재판에서 막 때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심적인 학자들은 판사로 가는 거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법전이 성문으로 남겨져 있는 게 확인되지는 않는데 판례들은 굉장히 많이 확인되거든요. 근데 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증언이 역시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나 어떤 재판이 누군가의 고발, 고소로 인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 누군가를 이제 고발했는데 이게 무고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 사람을 사형시켜요. 대부분 다. 굉장히 잔인하게 사형시켰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유럽 얘기를 하니까 유럽이 얼마나 좀 야만적으로 재판을 했느냐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법이라는 게 지금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신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동물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모기가 우리를 물었다, 모기가 우리를 괴롭힌다? 그럼 모기에게도 재판을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농산물 같은 거를 이제 막 해충이라든지 동물들이 짓밟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정으로 동물들 소환합니다. 실제로 소환을 해요. 동물들한테 변호사도 붙여줍니다. 이 돼지한테 변호사도 붙여주고, 돼지한테 변호사가 쥐한테도 변론돼요? 변호사 붙여주고. 오. 아, 진짜로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변호사가 나름대로 변론을 해요. 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뭐 겸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더 보장된. 신기하다. 네.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네요. 재밌네. 지금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는데, 권위라는 것이 가치를 쓴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역사상 법정의 권위, 시민들이 생각하는 권위 말고요, 스스로의 권위, 힘이 가장 강력한 때는 아마 독재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8월 14일에 개봉하는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에서 이 시절의 재판 과정을 다룬 영화가 나왔죠. 이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79년 10월 26일 상간의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한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의 변호를 맡게 된 또 변호사가 또 있고요.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의 재판은 졸속 재판도 많았고 흐지부지 그냥 국가가 원하는, 뭐 권력자가 원하는 이런 재판도 참 많았었는데, 이 재판에 대해서 뭔가가 의문이 있으니까 영화로 만들어졌겠죠? 이 12.6 사건의 어떤 논쟁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이 이제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진행 과정이나 절차가 조금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재판이 시작한 지가 12월 4일이 첫 재판이었거든요. 근데 사형 선고가 12월 20날 내려져요. 그러면은 첫 재판 시작하고 선고까지 16일 걸린 거거든요. 요즘 재판들이 뭐 민사소송은 한 2년까지도 걸리고요. 형사재판 아무리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재판으로 간다 그러면 뭐 6개월,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뭐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재판이 빨리 끝나면 너무너무 좋지만, 사실 재판이 빨리 진행된다는 거는 그만큼 좀 졸속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살인사건이잖아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요, 일단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재판으로 넘어가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이 당시에는 수사도 당연히 빨리 일어났죠. 지금 12.6 사태면 10월 26일 날 사건이 일어난 건데, 첫 재판이 12월 4일이면 거의 한 달 만에 수사가 다 마무리된 건데, 당시에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성 여부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수사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재판이란 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이 변호를 맡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재판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으로선 여겨지는 것들, 예를 들면 공판조서가 열람이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려면 외부 이제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진단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장 검증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근데 당연히 증인이 나와서 그 당시 사건에 대한, 그리고 공범들의 어떤 뭐 공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 재판은 이제 판결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진행되어야 될 절차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절차가 좀 잘 진행이 돼야지만 뭐 후세도 그렇고 당시 뭐 피고인들의 가족들도 그렇고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판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이 돼야지만. 근데 그 영화에서도 나오겠지만 쪽지 재판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재판 진행 도중에 계속 그 재판정 안에 쪽지가 들어와요. 쪽지가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지금으로 메시지를 치면은, 해서.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저희도 이제 법정에 가보면 법정이 굉장히 근엄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판사의 지위라는 게 상부라든지 뭐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독립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재판을 하는 도중에 계속 쪽지가 전달됩니다. 재판부에. 이런 것들이 어떤 당시에 이제 계엄사령부의 외압이 있었지 않느냐
않느냐라는 의문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영화에서 좀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이건 굉장히 올드한 표현이긴 한데 제가 학생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나라에는 큰 어르신이 세 분 계시는데 입법부에 그리고 사법부에 행정부에 독립된 세 기관이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사법부라는 곳이 독립적으로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는 기관이라고 하는 건데 판결 도중에 쪽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재판 과정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쪽지 내용이 뭔지는 이제 확인도 안 되었을 뿐더러 모르는데 그렇죠. 뭔가가 네. 계속 들어왔다. 쪽지가 들어온 정황만큼은 확인된다. 그런 건 이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쪽지 내용도 확인된 게 있어요? 쪽지 내용은 확인이 된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저도 이제 뭐 제가 국가정보는 아니니까 뭐 그런 게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분들이 아직 살아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진술에 따르면 어떤 쪽지가 들어온 정황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때 그 분위기가 그 국민 감정이 피고인을 좀 선처를 해달라는 그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일 것을 걱정을 해서 재판이 빨리 진행됐을 것 같은데 아니 아마 그 당시 분위기가요 피고인을 영웅시한다는 게 아니라 군인인데 너무나 청렴결벽하게 살았던 군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직위였으면 재산도 굉장히 많았을 거로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게 이제 살았다고 알려지면서 국민들 간에 이제 불쌍하다라는 그러한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당시 이제 수사하는 쪽에서라든지 정부 쪽에서는 야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다 범인인데 그러면서 재판을 좀 재촉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11사태 있어가지고 기억나요. 박흥주 대령에 대한 이야기가 동네 가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긍수긍 됐냐는데 이 박흥주는 불쌍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단칸방에서 못 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로지 소원 하나가 국민묘지에 묻힌 것이다. 뭐 그것까지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기억할 정도였으면은 그 당시 여론은 상당히 그게 컸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박대령이잖아요.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이 군법 재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범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박대령님은 당시 현역 군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단심 재판이에요. 우리가 이제 3심 재판이라는 게 자기가 억울한 면이 있으면 3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억울한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군인들이 단심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전시라든지 비상계엄 하에서 재판이 너무 지체되면 우리가 반역자를 예를 들어 잡았어요. 이 사람이 스파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전쟁 중에 저 3심할래요 해가지고 계속 여기에 이제 스파인데 묶여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우리 군의 정보들을 유출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시에 준하는 비상계엄 그다음에 군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단심제를 빨리 처단하는 게 맞긴 하겠죠. 이제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악용할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 박대령은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단심 재판으로 바로 사형이 선고가 되고 집행까지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사건이 있고 12월 20일 날 선고가 있었는데 3월경에 바로 사형이 집행되신 겁니다. 이제 이분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죄목을 좀 더 좀 억울한 부분을 밝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례적으로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분이 먼저 사형이 집행이 돼버린 점에 대해서도 이제 후세에서는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박대령과 김소령과 최대위가 있는데 박대령이 최대위에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근데 먼저 사형을 시켜버리면 증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금 재심 재판 같은 것들도 청구가 되고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너무 좀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결과야 이분들이 뭐 어떤 이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의문은 없잖아요. 없지만 이 절차라든지 진행이 너무 좀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근대 국가에서는 어쨌건 법이 가장 권위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 근대 국가의 법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 권력이 공권력을 발휘할 때 있어서 뭔가 규칙을 딱 범주를 정해주기 위한 그런 수단인데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사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인 형법, 민법은 잘 아세요. 근데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형법도 민법도 마찬가지인데 그 소송에 관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수사를 강압적으로 했다. 이러면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 절차가 위법이 있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미란다 뭐 이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범인이 맞으니까 형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거칠게 수사를 하는 경우도 예전엔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형법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 맞지.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상 너가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는 전부 무효야 라고 돼버리는 거죠. 지금 아마도 행복의 나라가 재판이 빨리 끝나고 하는 거를 보면은 그
외압의 문제가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에서도 판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외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무슬림 판사들은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훌륭한 법학자들 중에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변호사 중에서 판사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거절할 사람들 아무도 없겠죠. 어지간한 100명 중에 한 99명은 다 할 겁니다. 근데 무슬림 사회에서는 그거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를 가면 분명히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왜 안 가냐면 나 저 판사로 가면 군주가 분명히 힘을 낼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할 거야. 그것 때문에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군주가 이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데 뛰어난 사람인데 거부하면은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린다고 죽인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9세기에 지금의 까이로완이라면 튀니지인데 거기에 사흐눈이라는 아주 유명한 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끌려 올라가요. 너 죽을래? 판사할래? 그런데 이 사람은 더 황당한 거는요. 군주가 너 판사할 때 나 너 개입 안 한다니까 그냥 판사만 하라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해가지고 오면서 집에 오는데 너무 슬픈 얼굴을 하고 오니까 이 사람이 판사로 임명됐는데도 사람들이 잔치도 못하고 이 사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자기 딸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입니다. 딸아, 네가 아는 아버지는 지금 칼 없이 살해당했다. 이미 옥상에 가서 너 죽을래 판사할래 이라고 하는 순간 개입할 여지가 분명한 사람이야. 아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군인 신분에 굉장히 특별한 사건 사고 때문에 재판 과정이 이렇게 됐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런 재판 과정이 굉장히 특이하거나 황당한 사례들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사회가 법이 있고 감옥이 있고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유목사회의 공통점은 감옥이 없어. 감옥이 없죠.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판사한테 가서 하려면 일단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도시가 없잖아요. 모이는 것도 한정돼 있고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선호했고 유목사회는 예, 그러니까 결투라든지 차라리 주먹으로 누가 하면 피나서 터지는 비극이겠지만은 전체 사회로 보면은 낫다. 그리고 판결도 샤만들이 해주고 신탁을 받아서 해줍니다. 물론 신탁에서 뭐 그분이 얼마나 맞는지 과학적인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판결의 핵심은 정의 구현이 불가능하니까 모든 사람의 설득으로 집중되는 것이죠. 근데 저 교수님 지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몽골 분들하고 소련 러시아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질문하는 건데요. 아니 도대체 한국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왜 우리가 서로 판단이 서질 않아서 둘이 치고받고 싸웠는데 경찰이 개입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유목민 쪽이나 유라시아 북쪽은 뭐 안 맞으면 그냥 싸우는 게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당연히 안 그런데요. 몽골은 뭐 유목민의 어떠한 전통이니까 우리가 보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슬라브인도 200년 동안 그 몽골 지배받으면서 맞춤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전에 제정 러시아 때 그 마슬레니사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게 일종의 봄이 오는 걸 맞이하는 축제인데 보면은 꼭 끝은 보드카 먹고 술 먹고 싸우는 게 이게 진짜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약간의 스포츠 같이 해서 모든 전 세계가 다 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유라시아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차이가 나는 게 그러니까 정주 사회에서는 공권력이 자기들이 활동을 하는 어떤 규칙인 성문법을 만드는 전통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 이제 고대 이집트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런 성문법 전통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확인이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우르나무 법전. 이게 지금까지 확인된 성문 법전 가운데서는 제일 오래된 것인데 대략 한 기원전 2100년경에 쓰여진 법전이거든요. 게다가 이 법전은 사본이 되게 많이 확인이 돼요. 실제로 그 넓은 지역에서 통용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법전을 만드는 것은 이제 유목사회와는 정반대로 사적 제재를 제한하는 거예요. 사적 제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왜냐면 이게 정주 사회다 보니까 사회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재하기 위한 쓰던 성문법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고 그 내용들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의 거의 약간 복수법적인 법 조항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반해서 이 우르나무 법전 같은 경우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약 300년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이 법전 내용은 예를 들어서 누가 치아를 부러뜨려요. 팔을 부러뜨려요. 그러면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매겨요. 아 이것에 대해서 얼마의 예, 가치가 그러니까 있는지. 이게 다 그 조항이 있어요. 이는 얼마, 팔은 얼마 이런 식으로 벌금이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되게 합리적인.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훼손시키는 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동력이 손실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벌금을 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법 조항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는 판결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무슬림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아주 현인 판사가 있거든요. 판사면서 법학자고 뭐 보통 중앙아시아 쪽에서 유명한 몰라 나스레튼 호자.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가면 나스레튼 호자가 우리 출신이다 하는데 실질 인물이 아닌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 나스레튼 호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날 나스레튼 호자한테 이제
음식점 주인하고 거지가 이제 옵니다. 판결을 내려달라고. 아, 내가 음식점 앞에서 음식 냄새를 맡았는데 나한테 돈을 내라고 그런다. 그래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은 얘가 음식점 냄새를 맡았으면 돈을 내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그 나스레드 호자가 아주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립니다. 갑자기 돈을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더니요. 동전이잖아요. 음식점 주인 귀에다가 짤랑짤랑 흔들어요. 그 음식점 주인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돈 지불했잖아. 돈 소리 들었으니까 됐네. 명판길이죠. 저도 황당한 재판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뮤지컬 시카고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주제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결국 예쁘면 장땡이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 보셨겠지만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타벨라니티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가 있습니다. 이민자분이 외노자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애도 5명이나 나요.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남편이 사라져요. 남편이 사라지니까 남편이 사라지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누굽니까? 항상 아내겠죠. 뭐 남편이랑 아내가 그때도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분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자분이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받아요. 증거도 없는데 네가 못생겼으니까 네가 죽였어. 진짜? 네, 진짜로.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고요. 이제 여론이 여러 가지 여론이 있겠죠. 이제 또 똑같은 이탈리아 출신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여자 변호사님이 초임 변호사였어요. 뭐 승소 사례도 거의 없고. 근데 자기도 이제 같은 이탈리아 출신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외모가 문제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지금 사벨라니티 피고인이 구치소 같은데 수감돼 있을 때 거기로 미용사도 부르고요, 네일 아티스트도 부르고요. 해가지고 예쁘게 꾸밉니다. 꾸며서 이제 2심에 임했겠죠. 2심으로 가. 네, 가서 실제로 무죄를 받습니다. 외모만 꾸민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무식해 보여서 그렇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음식을 먹여가지고 이제 때깔도 좀 곱게 하고 영어도 가르쳐요. 실제로 네가 품위가 있어 보이고 예쁘면 무죄가 나올 것이다 해서 실제로 무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후대에 이제 좀뭐 예쁘면 장땡이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또 하나 말 잘하면 장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 역시 고대 이집트 사례거든요. 고대 이집트의 여러 문학 작품 중에서 말 잘하는 농부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왕국 시대에 쓰여진 작품인데 여기 주인공이 이제 쿤 아눕이라고 하는 농부예요. 쿤 아눕.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제 물건을 팔려고 시장으로 이동을 하다가 넴니 나크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약간 하위 귀족이에요. 어떤 이제 대귀족의 가신인데 이 넴니 나크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뭔가 뺏겨요. 근데 이 농부가 큰 아눕이 너무 억울해서 넴니 나크트가 모시고 있는 렌시라고 하는 고위 귀족한테 가서 막 자기 항변을 합니다.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렌시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까 하고서 여러 법관들을 좀 만났는데 이 법관들이 이거는 별로 뭐 해결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렌시가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이죠. 파라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파라오가 되게 흥미를 보여요. 농부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한번 말 한번 그 하게 내버려 둬라. 그래가지고 푸나눕이 9일 동안 자기 신세 한탄하고 막 항변을, 그게 이제 작품의 내용이에요. 막 항변을 해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드니까 9일 동안 말하는 동안 이 사람 가족들한테 내가 먹을 거랑 다 제공을 하겠다. 대신에 내가 했다라는 것도 알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배려를 해줘요. 그런데 9일이 지났는데도 어쨌건 해결을 안 해주니까 이게 고위 귀족이라 파라오가 농부가 말 잘하니까 그냥 구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또 렌시를 막 욕해요. 고위 귀족을 욕하고 나서 그냥 가버려요. 그러더니 렌시가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몇 대 때리고 나서 야 내가 해결해줄게. 파라오께서도 그렇게 해결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뺏겼었던 모든 재산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넴니나크트라고 하는 그 하위 귀족한테 다 뺏어가지고 돌려주고 오히려 넴니나크트의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푸나누한테 더 보상을 해줬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해서 해결 안 얻던. 말 잘해서 해결이 됐다라고 하니까 항상 저희 법정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지막 변론하세요 이렇게 하고 판사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변론을 필리버스터처럼 길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길게 하면은 아마 판사님이 끊으실 겁니다. 뒤에 재판이 있으니까 그만.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얘기를 하시기까지는 해주시는데 뒤에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말하는 게 영향을 줘요. 그래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로 바르게 살겠다라는 의지를 마지막으로 펴려갈 수 있는 기회인 거고, 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정말로 억울한지를 판사님 눈을 보고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기회거든요. 저는 좀 열심히 하라고요. 어린이들한테 그때 진짜 정중하게 옷도 차려입고 재판장님 눈 보면서 정말로 고개 숙이면서 해라. 네일 아트도 좀 받고 머리 내일 좀 뭐 외모도 사실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재판정에 막 슬리퍼 찍찍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태도의 문제군요. 그럼 왜냐면 지금 잘못해서 왔는데 이제 다 법을 떠나서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껌 씹으면서 예를 들어 들어왔어요. 모자 같은 거 쓰면서. 요즘에 보면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그 외국 판사님 명쾌한 판결 막 이런 거 보면 피고인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항상 이 의문점이 드는 게 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법을 집행하는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게 사실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 법의 권위로 어떤 면에서 또 떨어뜨리는 어떤 바탕이지 않을까 싶기도 꿀복 합니다. 아닐까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배정된 판사 누구야?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상적으로는 누가 판결을 하든지 거의 비슷하게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AI죠. 그러니까 요즘 뭐 AI 판사를 도입하자 막 이런 여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판결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하시는 판결이다 보니 자기의 어떤 평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긴 어렵겠죠. 그래도 법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당연히 그 조문 안에서 판결은 내시니까. 그럼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 안에서 그 벌어졌던 그 판결에서 그 군법이라고 하는 아래에서 벌어졌던 단심 재판이고 판결이고 사형이잖아요. 이거는 위헌은 아닌 거예요. 그 판결이 어쨌든 내려진 것 자체 결과에는 위헌은 아니죠. 뭐. 이건 원래 단심으로 위법은 이루어져도 아니죠. 되는 거예요. 네, 단심죄는 이제 규정이 지금도 다시 단심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자기도 분명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고 이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을 수 있지만 재판 절차가 보장이 돼야지만 결과가 담보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신뢰가 생기는 거죠. 뭐 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8월 14일에 개봉하는 영화 행복의 나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이야기 덕분에 풍성하고 재미있는 보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관의 지시로 대통령 시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지. 살 사람은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